그럼 내가 줄 때는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3달이 지나서 찾을 때는 이게 2억 원이 되면 기분 좋겠지만은 5천만 원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비트코이너들이 진지한 비트코인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답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출간하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에서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작년에도 전쟁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비트코인 지구 어디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국경 없는 자산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여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이 국경을 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국경이 없어요. 그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믿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온실 속에 살고 있었죠, 지금까지.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러우 전쟁, 올해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별로 파급 효과가 없는데,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ETF를 신청한 다음에 폭스뉴스 나와갖고,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하는 잠재력이 있는데, 당신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아, 그것은 지정학적인 위험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의 수요 때문이다라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최근분에 떠들죠. 그럼 궁금한 거는, 이번에 하마스 전쟁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안 오르지 않았었나요? 떨어졌죠. 말씀대로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이번에도 하마스도 오르고 하면, 아,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쨌든 오르게 하고, 왜냐하면 국경을 이동하고 할 때 이게 코인인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가격만 보면 혼란스럽죠. 근데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제 주변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한테 비트코인을 지난 10년 동안 설명했는데 잘 납득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저를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경을 폴란드로 넘어서 가족을 보낼 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멀리 있는 친척한테 송금받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장관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후원금이 없었으면 우리 생수도 못 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지식인들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가격은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 왜요? 그거는 푸틴도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다가 러우 전쟁 이후에 비트코인에 손대지 마, 금융기업이나 대기업한테 어떤 압력을, 무언의 압력을 엄청나게 줬죠. 러시아 푸틴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망을 미국이 이제 생션을 하니까 그걸 우회하려고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지금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알람을 울렸죠. 그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반영이 되니까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전에 골드만삭스니 JP모건이니 뭐 구글마저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하다가 딱 움츠러들었죠. 그래서 지정학적이라는 건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개인들한테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시켰는데, 이제 기업이나 이런 제재 대상인 러시아도 비트코인을 활용한다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바이낸스 회장이 감옥에 갈 형량 거래를 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뭐 증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바이낸스에서 청펑차오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유죄를 인정한 게 뭐냐면, 하마스가 바이낸스에서 자금 세탁을 했대요.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걸로 감옥 가요, 내년에. 18개월로 예정되어 있던데요. 우크라이나 때는 어쨌든 그 이유로 해서 가격이 떨어졌고, 이번 하마스 때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하마스가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하반기에, 아까 제가 가격 오른 이유 중에 전쟁은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오르는 시점인데 그게 겹쳤을 수도 있고. 더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이낸스가 형량 유죄 인정을 짱펑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이유가 자금 세탁, 하마스 자금 세탁인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가격이 올랐어요. 유죄 인정한 날, 언론에 나온 날, 우리나라로 새벽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뭐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보다는 확실해지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눈치를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바이낸스 회장이, CEO가 그냥 감옥 가기로 했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바이낸스에서는 자금이 유출됐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랐어요. 그날 밤에.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거예요? 모호하죠. 미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랑 좀 달라요.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의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안보 같은 거는 중요하니까, 재작년에 비트코인이 바이든 정부한테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라는 이제 그런 경고가 올렸던 거고, 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원래 이제 증권 관련한 것들은 연방정부가 뭐 좌지우지 한다기보다는 관료 엘리트들이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걸 못 풀었었던 거죠. 근데 블랙록이 민주당 최대 후원자입니다.
그럼 지금 여당이 민주당 최대 후원자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ETF를 신청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뭐 예사롭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카운터 가갖고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니고 이미 뒤에서 핵심 멤버들끼리는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 거라고 함정 추론하는 거죠. 그럼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이제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뭐 그런 좀 이슈라는 것도 있고 한국도 아직 사실 휴전 국가이니까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코인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면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바라면 안 되고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발명되고 나서 있었던 지정학적 위기는 시리아 내전, 그 다음에 러우 전쟁,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동 위기였거든요. 여기는 전부 그닥 중산층이 튼튼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대만과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닫습니다. 금융망을 다 닫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없어서 못 구하는 거죠. 친척, 외국에 있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막 살려고 하니까 여기는 부자 지역이에요. 대만, 우리나라, 일본은. 가격이 엄청 치솟죠. 치솟을 수밖에 없다. 거기랑 부의 크기가 좀 다르니까. 그럼요. 근데 이건 바라면 안 되는 이야기고. 네. 비트코인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건가요, 혹시? 중국 정부는 안 갖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이게 포브스지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지금 현재 잔액이 6만 3천, 그러니까 6만 8천 개니까 7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에살바도르예요. 에살바도르는 왜 갖고 있는지 아시죠? 법정화폐 하기 때문에 맞아. 가지고 샀습니다. 그때 막 거기 국가인가 뭐 샀는데 막 손실 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2,500개를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3위가 우크라이나 정부 이렇게 됩니다. 중국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의미 없어요. 이게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면은 한때 30만 개 가까이 갖고 있었네요. 그게 다 팔아먹었어요.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그 범죄 수사 관련해가지고 자산을 압수한 겁니다. 이게 전부 압수예요. 범죄 관련해가지고 자금 세탁. 압수해서 받은 게 그 정도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이 이거를 보유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때마다 계속 경매로 처분했어요. 근데 그 경매 시점이 되게 묘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이렇게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마다 경매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어 누르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팔아치워가지고 본 손실이 몇 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팔지 말라는 이제 압력이 들어와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 연준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금 이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적절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갖게 된 거고. 근데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사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기사에도 말하지만 북한이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북한이요? 네, 그래서 추정이에요? 팩트인 거예요? 그 NSA 전직 NSA 출신이 2017년도에 북한이 2만 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마 팩트일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걸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진 않고 라자루스라고 세계 최고 해킹 그룹이 북한 해킹 그룹이잖아요. 라자루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말고 주로 비트코인이지만 그 크립토 전체의 규모가 5천만 달러어치 갖고 있대요. 그닥 많은 건 아니죠. 5천만 달러니까. 현재 어쨌든 미국 가지고 있는 건 7만 개인데 북한이 2만 개 갖고 있다니까 약간 조금 뭔가 안 와닿는 부분인데 뭐 엄청난 차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모든 신기술은 그거를 선용하려는 사람보다는 좀 뭔가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터넷도 그랬잖아요.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고 게 유익하지만 초창기에는 뭐 전부 뭐 이상한 영상이나 뭐 그런 거였잖아요. 네, 도박이나 이런 거였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정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의 가치에 눈을 뜬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 서버를 다운시켜 놓고 비트코인 보내주면 열어줄게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걸 랜섬웨어라 그러는데 그 라자루스들이 한 거예요. 비트코인 받아서 그걸 열어줬죠. 그렇게 모은 게 그 당시에 비트코인 쌀 때 2만 개였죠. 그러면 미국을 포함해서 좀 중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한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약간 모호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트코인에서 호의적인 엘리트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다른 나라는 미국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할 생각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트코인은 정부들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더더군다나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중국은 한 달에 자본 유출되는 규모가 500억 달러예요.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미친 듯이 해외 아파트나 보험까지 듭니다. 보험까지. 그게 이제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방법인데 500억 달러 규모니까 중국이 해외에서 무역 흑자로 벌어들이는 돈
매달 벌어들인 돈하고 비슷한 규모가 중국인들이 자금을 유출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환치기도 이용하고 뭐 온갖 걸 다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근데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가만히 봤는데 비트코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느낀 건 뭐냐면 중국 위안화 거래 비중이 너무 높았거든요. 아, 이거는 중국 부자들이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담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눈치를 챘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엄청 엄하게 다스렸거든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부패 척결로 인기를 얻었는데 시진핑 주석 전에 정권이 이제 상하이방이라 그래서 장점인 계열이었어요. 그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자금 세탁을 하니까 그걸 알고 이제 억누른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반비트코인이죠. 노골적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올 때마다 그 찬물을 끼얹은 건 중국입니다.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넘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인민은행장이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기업들은 IT 기업들은 비트코인 손대지 마 이렇게 구두로 명령해서 찬물을 끼얹었고요. 2017년도 또 불장에서는 중국은 거래소 금지시켰어요.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거래소가 폐지됐죠. 2021년도 불장에서는 채굴자들을 다 내쫓았죠. 그럼 이제 이번 불장이 온다면 중국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 남았습니다. 카드가 소유 금지. 중국 국민들의 비트코인 소유 금지. 그런 식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 중국 같은 나라들의 통화 주권을 위협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원래부터가 자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에 좀 내성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 내성이 없다가 이제 열었다가 당한 게 이제 우리가 당한 게 외환위기였잖아요. 할머니한테 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도 내성이 많이 커졌고. 근데 중국은 그런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보시고 가격도 오른다고 보시는데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가격이 오르는데 중국은 계속 안 받아들이면 중국은 그런 데서 뭔가 좀 낮아지는 그런 자산이 낮아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모두가 광기처럼 휩싸일 때는 중국은 그 찬물을 끼얹었고 제가 그 인맥을 통해 갖고 저도 이 업계에 있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때 진짜 블록체인은 중국계가 다 했어요. 지금 짱퐁차오도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한때 ICO나 이런 거는 싱가포르 가서 했었어야 돼요. 홍콩이나. 전부 중국 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ICO나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인이 잡혀갑니다. 감옥에 가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중국이 그만큼 이제 엄한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중국이 소유 금지를 하면 비트코인을 소유 금지할 수 있는 건가? 중국이 2021년도에 채굴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채굴자들이 전부 중국 밖으로 나갔거든요. 어느새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20%가 중국에서 됩니다. 지금도 금지 상태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은 되게 막강하잖아요. 이 국가의 힘이 그냥 잡아들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에서 하진 않겠죠. 저기 어디 티벳의 수력 발전에서 한다든가 신장 이구리에서 태양열을 한다거나 하겠죠. 중국은 넓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직 안 된 게 뭐냐면 10억 넘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소설에서나 가능하지 아직은 중국마저도 그건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각 국가들에서 사실 코인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아직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화폐나 이런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체하기 위해서 12DC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12DC 얘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미국, 중국, 유럽, 뭐 일본, 한국 이런 주요 국가에서는 지금 12DC는 어떤 정도 지금 진행되었고 만약에 이게 진짜 안착되면 비트코인이랑은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한 학기 분량의 강의인데요. 아, 여러 나라가 CBDC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직전에 와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마 정치적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이 CBDC를 왜 하는지, 한국은행이 왜 하는지 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달러 CBD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러 CBDC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달러 어떻게 될까요? 회의적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달러 CBDC가 나오면 일단 상업은행들이 되게 고전을 합니다.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업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이유는 이자가 높아서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자기가 주거래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자기가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액수는 현금을 갖고 다니고 싶지 않고 이제 수표 발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뱅킹을 쓰려고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언제든지 고객이 찾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 줍니다. 장기로 대출해 주니까 이자를 많이 받죠. 근데 이렇게 단기로 예금한 분들한테는 이자를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은행업의 면허의 본질이거든요. 자기는
오래 꺼주고 자기는 단기로 빌리고 하는 건데 이게 뱅크런이 발생 안 하니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달러를 그 개인이나 기업의 지갑에다 전자 형태로 바로 꽂아줘요. 그러면 그걸 다시 그 저리를 받기 위해서 상업은행에 맡길 생각을 하진 않겠죠.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업은행들이 로비 단체를 일찌감치 만들어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어요. 반대 로비를. 근데 상업은행들이 죽겠으니까 CBDC 막아줘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상업은행들이 업권 때문에 그걸 못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명분은 뭐냐면 정치가들이 이 로비를 받아서 말할 때는 상업은행을 보호해야 된다가 아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화폐의 트랜잭션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없다. 유럽은 더 심하고 미국은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다르죠. 프라이버시야말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반대 법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표님은 안착되기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특히 달러 CBDC는? 달러 CBDC가 안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요? 달러 CBDC가 이제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달러 CBDC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온라인 뱅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원 인증을 하지 않고 누가 갔든지 간에 암호만 맞으면 소유권이 인정받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겟돈이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시스템이 파괴됩니다. 지금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가 포스트 1945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달러를 키커런시라고 해요. 기축통화. 유니버셜 커런시가 아니에요. 세계화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세계화폐가 있어요. 금화라는. 근데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 금화를 없애면서 달러를 금하고 연동시키는 대신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놓고 100개가 넘는 주권 국가들이 전부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통화 주권을 존중했어요. 수출업자가 달러를 얻으면 자기가 그 달러를 자기 국내에서 유통시키지 못하고 자국의 중앙은행 갖다 주고 자국 통화를 받아가지고 유통을 시켰거든요. 세계 시민들은 미국인들 말고 세계 시민들은 달러를 생활에서 안 썼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 돈을 썼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달러가 대한항공 마일리지처럼 결국은 서버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이전이 된다. 그럼 달러 CBDC가 미국 바깥으로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위안화 대신 달러를 소유하려고 할걸요. 아프리카, 중남미 전부 달러 소유하려고 할 거예요. 그 나라들은 가뜩이나 화폐가 약한데 무너질 거예요. 화폐 시스템이.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하고는 달라요.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간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다른 거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암호를 쓰고 있고 이더리움도 암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 잠궈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 잠그고 열쇠를 발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더리움의 망에서 만들어진 어떤 코인이 그게 비트코인을 잠근 열쇠라면 이것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격이거든요. 그걸 얻으면 이걸 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건 비트코인 상에서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지갑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더리움에서 파생됐거든요. 만약에 달러 CBDC가 이런 암호 체계라면 이더리움이나 더 빠른 어떤 그런 좋은 체인에서 그걸 잠그고 1달러의 코인을 발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열쇠니까 열 수 있으니까 그 달러를.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항공 시스템으로 가면 돼요. 제가 마일리지가 애매하게 남아서 작가님이 요번에 미국 간다 해서 제가 이걸로 제 거 쓰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팔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 팔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돈을 받고 팔아도 결국 인증해 주는 건 대한항공 서버예요. 그게 신원인증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프로토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지갑에 있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작가님한테 제가 돈을 주고 팔건 고스톱 쳐서 져서 넘기건 그냥 주건 간에 넘어가면 그걸 쓸 수가 있다면 그거 프로토콜이거든요. 달러 CBDC가 이런 프로토콜을 따르게 되면 국경을 넘게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스템에 포섭이 돼버려서 암호화폐에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스테이블 달러 코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잠그고 파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달러 CBDC가 모양만 이름만 달러 CBDC가 나오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처럼 외국인들은 못 갖게 하고 국경을 넘으면은 불능되게 GPS를 달고 결국은 신원인증 시스템이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신원인증 시스템이면 결국은 지금에 쓰고 있는 우리 온라인 뱅킹하고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는 그냥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어쨌든 비트코인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자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화폐로 보시는 거예요? 둘 다죠. 둘 다를 보시는 분이군요. 둘 다죠. 근데 오해 여지가 좀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사 먹는데 이렇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커피를 사 먹는데. 네, 내가 답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발명된 건 아닙니다. 커피를 사 먹기엔 좀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일단 느리고 컨펌이 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수료가 비싸죠. 이게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망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수수료를 내면서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쓰기는 좀 뭐하고요. 그러나 비트코인과 함께 만들어지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그렇게 가벼운 코인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런 걸로는 이제 우리가 광고를 클릭하면 그 코인을 보상으로 받았다가 그걸 내 컴퓨터에 빼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웹툰 보고 싶을 때 지불해서 보고 내가 기사 하나 보고 싶을 때 지불해서 보고 뭐 이런 식의 이걸 마이크로 페이먼트라 그러는데 마이크로 페이먼트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 시스템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굴러가려면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질량이 큰 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메타버스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인데 메타버스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우주라고 이제 보고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라면 이 디지털 우주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암호화폐는 화폐로 쓰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논증할 수가 있는데 좀 시간상. 그러면 저는 이제 화폐로 본다라는 부분에서는 투자 자산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화폐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일단은 화폐의 기준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뭐 그중에 하나는 가격이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 그게 어떻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국가가 뭐 발행을 해야 되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던데 대표님 그런 의견들 화폐로 안 보는 부정적 의견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걸 하나씩 좀 중요한 한 두세 가지만 좀 반박을 좀 해주신다면. 가격의 요동은. 네, 저는 요거는 되게 공감 가거든요. 아니, 저렇게 변동했는데 저게 정말 화폐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는 아니겠죠. 그런데 네. 껌 사먹고 슈퍼에서 쓰는 화폐로는 부적합한데 네. 공사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공사를 맡기고 싶어요. 업자한테. 네. 그 업자는 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선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업자를 못 믿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후불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뭐 50대 50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잠그는 어떤 지갑에 제가 보내요. 그러면 네. 제가 다시 이걸 못 뺍니다. 네. 그러니까 업자는 공사를 시작하죠. 근데 업자도 마음대로 못 빼요. 둘이 합의가 있거나 어쩌건 프로그램에서 빠지는데 지금 이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니고 3달이 걸린다고 보자고요. 그럼 내가 줄 때는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네. 3달이 지나서 찾을 때는 이게 2억 원이 되면 기분 좋겠지만은 5천만 원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비트코이너들이 진지한 비트코인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답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디지털이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해답입니다. 자, 여기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 지갑을 엽니다. 저하고 김 작가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다 비트코인을 묻습니다. 자기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게 갑자기 2억 비트코인이 돼요. 1억은 제가 보낸 거고 1억이 더 와서 붙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1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절반 떨어져서 그럼 2억짜리 지갑이 1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사하신 김 작가님은 다 가지시면 돼요. 근데 이게 3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6억이 돼요. 6억이. 네. 6억이 되면 1억 갖는 거예요. 나머지 5억은 이거 갬블링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도박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저는 도박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 업계에서는 도박이라고 안 하고 이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칭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는 벌이나 개미랑 되게 행동이 비슷한데 벌하고 개미를 네. 대상으로 하는 것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도파민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인간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파민 중독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사 대금을 가격의 앙등을 해지하는 방법은 도파민 중독자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해가 되시죠? 네. 가격이 오르면 1억만 가고 나머지는 다 저들이 갖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보존이 되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잃거나 벌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롱에 거는 거고 대금을 받는 분은 일종의 숏에 거는 거죠. 말씀하신 게 이제 커피나 우리 일상생활 마트에서처럼 그렇게 화폐처럼 사용되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고. 무역이나 건축이나 이런 금융에서는 비트코인은 시간까지 고려하는 화폐로서 최고입니다. 큰 금액.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코인 투자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보시면 가격은 옛날로 지금 보면 다 올랐단 말이죠. 처음과 끝만 비교를 한다면 돈을 많이 버셨나요? 아, 그거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는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 주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네. 이제 업계에 있다고 만나는 분들. 네. 근데 대다수는 쏘거나 아니면 좀 잃어버리죠. 특히 알트코인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큰 손실을 보더라고요. 알트코인 왜 그렇게 다들 할까요? 그건 현상이죠.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 쭉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 쭉 올라가면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세는 좀 멈추고 이더리움이 쭉 올라옵니다. 이더리움이 올라오면서 이제 알트의 시장이 시작돼요. 그럼 알트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제 주변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1000배 오른 것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전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저한테 만약에 가용 자원이 제가 나이가 30대고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비트코인 좋은 건 알겠어. 그럼 1,000만 원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그 오르락 내리는 걸 다 견뎌봐야 1억 버는 거 아니에요. 10배 되면. 1억 된, 1,000만 원이 1억 되면 물론 기분 좋지만 인생 안 바뀌잖아요. 근데 1,000만 원어치 알트코인을 사가지고 이게 만약에 100배가 되면 10억이고. 어떻게 보면 주식의 지금 시총이 이제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이게 급등락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나는 기회를 발견하겠다. 인생 역전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분들하고 이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은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은 2배면 엄청난 수익률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판에서 하는 분들은 2배면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10배도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 막장인 거죠. 이번 날리면 나는 뭐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알트로 가는 거죠. 대표님 보셨을 때 그런 알트코인 투자는 좀 안 좋게 보시는, 이 비트와 이더만 딱 좋게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어떠신 거죠? 저의 솔직한 마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트랑 이더까지는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리가 없으니까 적당히 해라. 뭐 많이 하지 말고 100. 왜냐하면 저도 유혹이 드니까 100배 오르는 게 있는데 뭐 다운사이드는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오르면 100배 오르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거든요. 인생 역전을 바란다면. 근데 안 했으면 좋죠.